과학기술인의 톡톡한 콘서트는 시즌2입니다. 시즌1은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을 했었고 SF 영화를 통해서 본 과학기술의 첨단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서울이 아닌 대전으로 와서 군산센터와도 실시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핵융합연구소뿐만 아니라 저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센터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센터는 여성의 전 생애 주기별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 관련돼서는 교육을 많이 들으시지만 인문이나 역사, 철학 이런 부분은 강연을 듣기가 쉽지가 않으셔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 강연을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1강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미술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온 거는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시대의 역사적 흐름이라던가 인물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모든 것을 다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서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감성과 소통의 리더십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엄미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엄미나이고 그리고 미술 이야기를 좀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강사 일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책을 한 권 냈어요. 제가 출판사를 하나 내서 1인 출판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건물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좀 긴데 발라시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지붕이 이 또 건물의 상징이 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건물은 1296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고 1436년도에 완공됐는데 이 지붕 때문에 1418년도에 한번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처음 설계했던 사람이 지붕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아버려가지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만들 수가 있지만 실무자들이 실제로 벽돌을 쌓고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공사가 멈췄었는데 1419년도에 바로 이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공모전을 통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이 감독이 돼서 지붕을 결국에는 완성을 시킨 그런 이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건물이 둥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은 거푸집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브루넬레스키는 우리보다 500년 전 인물인데 자기보다 더 오랜 그 이전의 고전을 통해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생성가시 구축이라는 기법인데요. 이거는 뭐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고 건축가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용한 그런 사례들은 곳곳에 남아 있는 그런 건축 방법이에요. 바로 이렇게 벽돌을 지그재그로 쌓아 올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힘으로 이게 지탱을 하도록 해서 이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이탈리아 건축가라던가 인부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런 실험적인 설계를 당선이 이제 딱 돼버리니까 인부들이 도통 브루넬레스키 말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뭐 듣도 보도 한 적이 없는 그런 건축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브루넬레스키가 하자는 대로 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선은 됐지만 실제로 인부들을 또 설득을 해서 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특히 브루넬레스키가 데리고 있던 그 밑에 바로 밑에서 일하던 조수들 중에서 유난히 반발이 굉장히 심한 조수가 한 명 있었어요. 당최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반발했던 조수가 있었는데 한 번은 브루넬레스키가 몸살이 나서 이제 작업장에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브루넬레스키가 나오지 못한 길에 아예 그 조수에게 모든 감독의 권한을 위임했어요. 너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제 권한을 준 거죠. 그랬더니 조수가 이제 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브루넬레스키를 반대했던 그 조수는 브루넬레스키의 가장 강력한
강력하게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조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 고민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가 했던 고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미 얼마 전에 했던 고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브루넬레스키가 거푸집이 필요했었지만 거푸집 없이 콜로세움에서 힌트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인문학을 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읽었던 고전의 무슨 삼국지라던가 손자병법 아니면은 내가 봤던 그림에서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점, 내가 직장생활 또는 인간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모든 일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기 혼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 100평이나 되는 그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혼자서 페인트 칠만 한다고 해도 무리인데 거기에 그 구성을 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반죽을 만들어서 붙이는 그 전문적인 일은 혼자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사람을 잘 못 믿었어요. 나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조수들한테 일을 좀 분담을 시켜가지고 같이 했다면은 자기가 이렇게 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다 해야 직성이 풀렸던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504년도에 피렌체에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피렌체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왔지만 뭐 놀고만 있을 수는 없죠. 라팔로도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피렌체 화가들이 텃세가 너무 심해서 큰 공공기관의 뭐 벽화를 그린다던가 교회의 벽화 같은 그런 일감을 전혀 따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화가들이 안 하는 일들을 이제 그런 틈새 시장을 찾았던 거죠. 블루 오션이라기보다는 틈새 시장을 찾아서 했던 게 바로 가정용 그림이었어요. 가정에 하나씩 걸어놓는 이 성가정상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서 입소문으로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만드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화풍의 장점을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다빈치의 장점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장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들을 따서 거기 플러스 알파 두 사람에게 없는 자신만의 온화한 아름다움을 입혔던 거죠.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20세기에 가장 우리가 창의적인 예술가라고 부르는 피카소조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새로 만든 게 하나도 없고 다 내가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이 뭘 잘 새로운 거를 하면은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거를 10배, 100배 더 돋보이도록 만든 사람이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이런 이제 예술가들을 통해서 많은 좀 힌트를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오늘 우리 리더분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오늘 공자의 인재 경영을 가지고 한번 같이 우리가 인재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리고 사실은 인재 경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넓게 봐서는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조직생활하고 인생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보나라는 거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이름은요 김성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성희, 성해 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CEO랑 우리 사회의 명사들을 많이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모임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 덕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리더분들 많이 만나고 그게 사실 뭐 성인이라는 게 리더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회 이렇게 모임이라는 거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도 만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난다. 그래서 저는요 공자의 인재 경영을요 3심으로 정리를 해서 3심 세 가지 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사람을 고를 것인가, 골라볼 것인가, 그리고 선별해서 걸러낼 것인가. 그리고 선수로 이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내 눈이라는 거는 거울과 같은 거죠. 이 거울에
때가 끼어 있다든지 거울이 울퉁불퉁하다든지 오목거울이든지 볼록거울이면은 그 사람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상대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자의 그 인재 경영에서 그 공자의 인재관을 볼 수 있는 그 한 구절을 골라라. 사람을 보는 것, 인재를 어떻게 그 경영하는 거를 중요시한 구절이 무엇인지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꼽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을 등용하면 저절로 조직은 잘 다스려진다. 가장 중요한 리더의 언어는 뭐 따뜻한 말, 다가가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껍질이고요. 사실은 인사입니다. 누구를 공정하게 승진시키고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벌 주는가를 보는 데에서 그게 가장 리더의 솔직한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끌리는가 하는 걸 살펴서 그거를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진품인지 짝퉁인지 조심을 하면서 상대를 보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이라는 거를 착한 어질다라는 거는 무조건 물렁팥죽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얼마나 상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인이 이게 사람인이잖아요. 이 어질인이라는 것은 사람인에 두 이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를 제대로 그 아프고 슬퍼하고 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공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마을 사람들이 전부 좋다고 그러고 박수치고 지지율이 높으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으로 제가 중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싫다고 등 돌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공자가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무슨 말이냐. 그건 지지율은 높았다가도 내려가기도 하고 인기는 떨어져도 대중들은 박수를 치던 사람한테 금방 등 돌려서 돌 던지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전부 좋다고 그래도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또 반대로 전부 싫다고 그래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문제는 뭐냐? 그 평가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게 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다. 겉으로 잘하려고 하는데 정말 속까지 착한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때 행동을 봐라. 그리고 행동의 동기를 봐라. 그리고 가치관, 뭐 할 때 신나게 얘기하고 뭐 할 때는 시쭈그레 시빠빠하게 쭉 가라앉아 있나 하는 거를 살펴봐라.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3종 세트로 살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숨길 수 있겠느냐. 인원수재 그러는데요. 이게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관심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친다고 하죠. 바로 그게 중요한데요. 외출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제자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기 자아 우산 있어요. 근데 선생님 왜 자아한테 우산 빌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공자가 희미하게 이렇게 그 미소를 싹 입가에 지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자아의 성격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세세한 디테일에 하면서 인색한 제자였어요. 인색한 성격에. 근데 내가 만약에 자아한테 우산을 빌려달라 그러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빌려주기 싫은데 우리 선생님이니까 그 순간 머리가 얼마나 달그락달그락 돌면서 빌려줄까 말까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걔 그 복잡한 상황에 걔를 빠뜨리지 않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우산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그 제자들의 성격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학문은 향상시키려고 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그 제자들의 그 기질을 다 살려가지고요. 자기가 막 가르친다고 하기보다 그 입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막 답답해할 때까지 늘 기다려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공자의 인재 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중심, 조심, 관심할 것인가를 살피겠다. 그러고 나서 리더분들께서 이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내가 조직에서 그리고 내 생활에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직원한테도 그렇고 반드시 적용해 보아야 될 거 내가 요거는 해볼 만하겠다라는 거는 한 가지는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한번 잠깐 돌아보시고 또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의견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